오늘은 제목이 그 동양 신화와 K 판타지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 신화와 판타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이 K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즘에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접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뭐 자부심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음악 쪽은 뭐 K-팝으로 이미 그 세계 정상을 몇 번씩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 외에도 뭐 K-푸드, 뭐 K-뷰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이제 그 전에 좀 옛날에 좀 경험을 하신 세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격세지감이랄까? 좀 감개무량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한류가 사실은 한류라고 그러죠. 요즘에 한류가 겉으로 많이 떠드는데 이게 조금 이제 정말 깊이 있는 그 문화의 어떤 그 파장 그런 그 한류로 이게 옮겨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것에서는 아직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건가? 시작도 안 했나? 지금 그냥 대중문화 차원에서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진수를 보여준다든가, 그게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거는 지금 그 일본을 비교하면요. 일본 문화는요, 이미 유럽에 어느 나라든지 프랑스든지 이런 아주 선진국들한테 굉장히 깊숙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누구죠? 그 해바라기 그린 그 유명한 고흐한테 얼마나 일본 그 미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죠? 예. 고흐 그림에 북두칠성 나온 거 보시죠? 북두칠성. 그러니까 그 영향 미쳤고요. 또 다른 문학이라든가 예술에도 일본의 우키요에라든가 그 일본 풍속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 노래가 뭐죠? 그 일본의 그 가요. 그렇죠, 선생님. 하이쿠. 이런 거는요, 서양의 현대문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서양의 유명한 그런 그 문학 대가들이 거기 영향 다 받았어요. 엄청 영향받고, 이런 거에 비하면요, 우리는 지금 한참 멀었어요. 그럼 중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 문화가 또 깊숙이 영향을 준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대중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금 세계에 지금 유행을 시키고 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의 좀 속 깊은 우리의 문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학이나 예술 이것을 결국은 다음 단계에는 그것까지도 세계 사람들이 매료될 수 있도록 그 단계로 그 이행을 옮겨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좀 고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 한류가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낙관적으로 우리나라 계속 뻗어갈 거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외부에서 시각은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가령 좀 어떤 관점이냐면 한국이 그렇게 자기 문화 깊은 거 보여줄 수 있겠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런 거 어떤 깊은
문화적인 거를 좀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한류가 그냥 이렇게 한때 잠깐 유행한 걸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걱정하는. 그냥 이런 상태에서 머무른다면, 대중문화 차원에서만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 이런 거는 유행 끝나면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식으면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하나의 지금 과도기라고 봐요. 예. 지금 요 상황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적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면 한류도 덩달아서 막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정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관세 압박에다가 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중국이 막 또 굉장히 또 막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압박을 가하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양 강대국이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류가 이 불길이 과연 이게 계속 타오를까? 여기서 정치 경제적인 게 밀어주지 않으면요, 이 문화적인 거는 그 혼자 그렇게 막 문화만 혼자 독자적으로 막 잘 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류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때의 그냥 열기로 끝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한다 하는 것은 한류도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 경제적으로 막 추락해. 뭐 지금 막 계속 이제 무역도 안 되고 계속 GDP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류가 막 혼자 발전해? 그럴 리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중대한 이런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이 K 판타지라는 거를 한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가 이런 걸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K 판타지. 자,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요즘 문화의 특징은 전부 다 판타지성을 갖고 있다. 환상적인 거, 환상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TV 드라마, 영화 뭐 여기에 전부 다 이런 환상적인 게 섞여야 돼요. 왜? 지금은 신화의 귀환이라고 그래서 이 신화적인 이런 것들, 옛날 그 황당무계한 그런 환상적인 이런 상상력이 막 지금 막 넘쳐나는 시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요, 그 70년대, 80년대처럼 막 사상, 막 이데올로기, 막 이게 중요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70년대, 80년대 어땠습니까? 그때는 공산당이냐, 뭐 자본주의냐, 또는 민주주의, 뭐 완전히 이데올로기 막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 뭐 학생들 막 전부 다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다. 막 이념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이념에다가 지금 목매달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그냥 막 그런 막 그 경직된 이런 사고 같은 거 아주 싫어하고 지금은 굉장히 막 부드러운 어떤 상상력 또는 뭐 어떤 감성, 뭐 이미지, 뭐 스토리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감동을 받아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막 그만큼 사고가 아주 우리 물렁물렁해졌어요. 유연해졌어요. 좋게 말하면. 그다음에 이제 막 스토리의 시대. 이제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받고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지 뭔가 정말 움직이고 정말 그걸 통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부 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TV의 중요한 변화예요. TV에 자막 글씨가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TV 드라마를 아니 뭐 예능 프로를 보든지 예능 프로 특히 그 드라마 거기에
자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막 없었어요. 지금 가령 뭐 트로트, 뭐 미스트로트, 뭐 미스터 트롯 뭐 하잖아요. 예능 프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 자막에 글씨가 들어와요. 근데 이곳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를 느껴요. 그것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줘요. 그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만들어주죠. 이것도 일종의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증강현실. 요즘에 그 현실, 증강현실. 그 말하자면 그 현실을 막 그냥 더 돋궈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가수에 대해서 뭐 나와서 노래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온 그 증강현실적인 그 자막들이 그게 우리한테 팍팍 박히면서 그 가수에 대한 스토리와 이미지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 프로에 대해서 막 엄청 재밌어하고 막 감동을 받고 그 하는 게 전부 다 그 이 증강현실 그 자막들이에요. 예. 이거 완전히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롤프 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시대인데 이 꿈의 시대는 전부 다 스토리로 다 꾸며져서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 우리는 지금 사실은요, 그 TV든 뭐든 다 이 스토리로 만든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꿈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 판타지, 그 환상적인 것이 굉장히 주도하는 이런 시대다. 지금의 문화는요. 이거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던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야기, 옛날 얘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그 이미지, 영화 보러 간다? 그것도 별로 그렇게. 오히려 사람 정신 흐리게 한다. 고등학교 때 그 영화 보러 막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르신들?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깡패 된다고 혼났어요. 그랬죠? 이미지에 대한 억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만화방에 가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셨어요. 만화방. 지금은 아니에요. 부모들이 뭐 오히려 막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뭐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애들 만화 거기다 다 풀어놓고 공부도 막 학습 만화로 이 정도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다 상상력이나 이미지, 스토리의 산물들이거든요.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게 다 그 중심이 됐다. 자,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판타지 산업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에서는 많이 성공적이에요. 드라마에서 성공해서 보면 뭐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뭐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살아와서 뭘 한다든가, 뭐 귀신하고 연애한다든가, 맨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인기예요. 이게 드라마로는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게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고 교포가 만든 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한국을 소재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가 그 하나의 판타지물로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분야, 이 판타지 분야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류 여기에 이제 그 힘에 기대서 앞으로 크게 성공할 분야다. 그런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판타지 분야의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수입이 엄청나요. 여러분 해리포터 이런 그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수입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작가, 그걸 만든 작가, 그 소설 지은 작가 조안 롤링은 지금 재산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이 소설 써가지고 1조 원 될 수 있냐고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1조 원, 몇백억 원 될지 몰라요. 조안 롤링, 그 해리포터 그거 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이 해리포터 시리즈 자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뭐 엄청나요. 예, 그것이 뭐 그 수입이요. 웬만한 뭐 우리나라 대기업 전자회사 그 수입하고 맞먹을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에서는 그래 성공한 것들이 많죠.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그 한류가 뭐 여러 분야로 성공을 했지만 아직 판타지 대작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게 왜 실패했나?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시도했는데 실패해요. 아직까지 이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 왜 성공 못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짚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그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을 대작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환상적인 시대다. 신화가 돌아온다. 신화의 귀환. 이거를 그 프랑스의 이 질베르 듀랑이라고 하는 분이 벌써 옛날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화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화가 돌아오지만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신화, 한국 신화도 돌아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돌아온 거는 역시 어디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죠? 서양 신화, 뭐 켈트 신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그 인어를 우리가 상상하면 여러분들 보통 다 인어 공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인어 공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양에도 인어 이렇게 아저씨가 있단 말이죠. 서양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 상상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상상력이. 서양 사람은 바다에 있는 그 예쁜 인어 공주를 상상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좀 중년 아저씨를 상상해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풍토가.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어 하면 다 공주. 표준이에요. 표준. 이 상상력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표준이 있다.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 표준이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 안데센 동화.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상력이 이 환상적인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거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가령 그 반인 반수라고 있죠.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여러분 이 반인 반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 반수 나타나면 여러분들 아유 저 괴물 저거 어떻게 그렇잖아요. 서양에서는 악마로 보통 악마는 이 동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사람의 몸을 하고 소의 얼굴을 소의 머리 소머리를 한 이 괴물이에요. 근데 얘는 그 사람 잡아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그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서양에서는 반인 반수는 괴물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거 어디냐면요. 이게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 고분벽화에 나오는데 여기 똑같이 소머리, 여기도 소머리. 사람이죠? 사람. 소머리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반인 반수가 어때요? 소머리 사람인데 여기 벼이삭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 여기에 약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달려가요. 왜 그래요? 혹시 여기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이 반인 반수는요 괴물이 아니라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에요. 신. 무슨 신이냐? 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 신농씨예요. 신농. 신농씨 들어보셨죠? 무슨 신입니까? 신농씨. 농자가 들어가요. 신령스러운 신자에다가 농업 농자. 무슨 신이에요? 신농씨가 농업의 신이에요. 농업. 농업을 만들어서 처음 사람들한테 밥 먹게 해준 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 신 막 숭배하고 신농씨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농업의 신인데요. 제일 그 당시 국가 기관 산업의 신이잖아요. 그 제사 드리고 막
그 농업의 신이자 또 하나 이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약초는 왜 들고 있어요? 신농씨가 바로 한의학의 원조예요. 한의학 만든 분이에요. 약초, 어떤 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신농씨가 하루에 100가지 풀을 맛을 봤대요. 왜냐하면 좋은 약초를 발견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중독돼가지고 막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차를 끓여 먹으면 살았대요. 차를. 어쨌든 이 신농씨가 그 약초를 발견하려고 하루에 100번씩 막 잡초를 막 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풀이 어디에 좋다 이걸 알아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줘. 이게 한의학의 시초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의학의 그 약초 최고, 지금 그 양약으로 말하면 약전이죠. 약전. 최고 그 의학 그 약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름이 신농본초경. 신농본초경이에요. 이 양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괴물. 서양 사람들 눈으로 보면 괴물이에요. 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이 표준, 인간이 중심이에요. 자연이고 뭐고 필요 없어. 동물 이런 거 필요 없어. 인간이 최고야. 그러니까 동물도 나쁘게 봐. 그러니까 인간에게 동물이 섞였다? 이거는 다 괴물이에요. 나쁘게 봐요. 그래서 그게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그 반인반수를 괴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안 그랬어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만 해도 이 신농씨를 굉장히 숭배. 아니 괴물이면 이렇게 막 이걸 그려 넣겠어요? 이런 그림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염제 신농씨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벼이삭을 들고 가서 농업을 가르쳐주고 또 약초를 가르쳐주려고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괴물, 한쪽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 왜 그래요? 서양에서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모든 게. 인간보다 다 못해. 동물 이런 것, 이것들은 다 인간보다 덜 떨어진. 그래서 거기 인간의 몸에 그 덜 떨어진 그 괴물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인간보다도 더 못한 괴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동양에서는 동물을 나쁘게 안 봤어요. 이거는 자연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물성을 나쁘게 안 봐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특히 동물은 자연을 대표해. 자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원래 인간만이 혼자 살 수 없고 인간만이 혼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 때문에 반인반수를 나쁘게 안 보는 거예요. 반인반수를 오히려 더 좋게 봐요. 인간이 동물, 자연과 함께 했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모습은 대개 반인반수예요. 동양 신화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이나 동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 달라져요. 반인반수가 괴물이 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시대 때는요 이 반인반수 이렇게 나타나면요 이거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쁘게 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근대 이후에 우리가 현대에 와서 서양 문화 다 영향을 받고 맨날 그리스 신화, 안데센 동화만 보니까 지금은 서양 영향으로 우리도 반인반수다 그러면 다 괴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서양 동화가 지금 우리 생각의 표준이 됐다. 아까 인어하면 아저씨는 없어요. 다 인어는 공주해야 돼.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이게 상상력의 표준. 그 다음에 반인반수는 다 괴물이다. 이런 표준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서양 동화 우리가 맨날 어렸을 때 그거나 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양 문화가 막 지배하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게 표준이로 중심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면 우리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자기도 모르게 암암리에 우리는 지금 서양의 이런 신화에서 오는 이런 상상력에 지금 다 제약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국적 판타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판타지는 지금 아직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왜 성공을 못했는지, 아까 우리도 이런 동양의 이런 그 고유한 이런 재밌는 이런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 만든 그런 상상력에 우리가 지배되고 있으면 우리는 맨날 그 사람들 뒤만 쫓아가요. 우리의 독창적인 거를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계화하는 데에는 서양 거를 우리가 그냥 모방해서 하는 거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한국적인 거를 보여줘야 된다. 한국적인 거를 세계화해야 돼요.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차이점, 동양과 서양에서 인어를 어떻게 생각했고 반인반수 어떻게 생각했나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그 판타지 이제까지 보면요. 해리포터 이게 굉장히 큰 성공했죠. 해리포터의 기반은 뭐냐? 스토리의 기반, 이야기.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역시 서양 신화지만 서양의 변방에 있는 켈트 신화라고 하는 켈트 신화. 켈트 신화가 뭐냐면 마법, 뭐 마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기독교한테 억압받았어요. 마녀 사냥 있죠? 마녀 사냥했다. 그게 바로 켈트 신화예요. 켈트 신화는 말하자면 서양의 우리 샤머니즘 같은 거예요. 서양의 무당 같은 게 바로 켈트 신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스코틀랜드, 스페인의 저 산악지대, 뭐 프랑스의 저쪽 어디 시골 이런 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 스코틀랜드 출신 조안 롤링이라는 작가가 자기 고향 이야기니까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세계화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은 뭘 바탕으로 만들었느냐. 이거는 독일 신화, 게르만 신화를 가지고 만든 게르만 신화. 거기에 무슨 절대 반지 이런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반지의 제왕은. 게르만 신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기 나라의 그 고유한 이 신화를 스토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거를 세계화시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켈트 신화 흉내내서 우리가 판타지 만들면 그거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조선일보에서 그 주최하는 한 5년간 했던 한국 판타지 문학 대상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상금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당선작이. 제가 거의 심사위원으로 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매년 막 수백 편의 작품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그걸 다 이제 심사해서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뽑아야 되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어요. 그 중에서 한 8, 90%는 해리포터 그런 스타일의 작품을 모방한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지의 제왕을 모방했거나 또는 일본의 그런 소설을 모방했거나 또는 중국 거를 모방했거나 그러지 한국 거를 가지고 한 거는 한국의 토착적인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한 거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 판타지에도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자, 강대국들은 이 판타지의 강대국, 그 잘하는 나라들은요, 가령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 또는 일본 뭐 이런 나라 서양의 또는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이죠. 이런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의 특색 있는 그 토착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켈트 신화, 그 다음에 이쪽 또 게르만 신화, 그 다음에 일본은요, 여러분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죠? 이거는 요괴 이야기예요, 요괴. 일본은 요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모든 일본 그 판타지의 특징은 요괴, 이거예요, 요괴. 네. 그 핵심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자기네 그 요괴 스토리를 가지고 이걸 세계화 성공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성공했고. 중국은 뭘까요? 중국은 무협 판타지, 무협 소설. 이게 중국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나라마다 자기 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 없어요.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실현해가지고 구현해서 전 세계화 시킬 게 없어.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판타지 분야만큼은 지금 한류의 다른 분야에 못 미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뭘 갖고 하면 될까? 서양에서는 켈트 신화 또는 그리스 신화, 자기네 신화 가지고 해요. 게르만 신화 다 성공했어. 일본은 요괴 이야기, 요괴. 그 다음에 중국은 무협 판타지, 무협.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해리포터 그 책을 출판했던 그 출판사의 사장님. 그 사장님이, 이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이 영국에를 가서 해리포터 영국에 있잖아요. 영국의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 출판사하고 계약 맺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었죠. 근데 거기 가서 해리포터 그 출판사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사장님, 한국에도 우리 판타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거 한번 해서 번역해서 영국의 이 출판사에서 출판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의 출판사 사장님이 그 좋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한국의 거 좋은 거를 샘플로 몇 개 해서 출판 사장님한테 드렸어요. 그 영국에.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몇 달 후에. 그래가지고 왔는데 맨 처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는 판타지 없습니까? 이러더래요. 왜 이 전부 다 다른 나라 거 흉내내가지고 만들었냐 이거죠. 해리포터 흉내내고 뭐 일본 거 흉내내고 뭐 중국 거, 한국에는 판타지 없습니까? 이거 아주 충격적인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신당했대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니네는 니네 거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런 거 흥미 없다 이거죠. 이런 건 너무나 많고 남의 거 이렇게 다 흉내낸 거는 너무나 많고 이거 너무나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미없다 이거죠. 니네 걸 가지고 와라. 이거 그렇죠? 한국 걸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재밌고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적 판타지, 이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장님이 돈을 대가지고 조선일보에
한국 판타지 문학 대상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5년 동안 이걸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이런 그 제도를 만들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그 한국적인 이 고유한 그런 색깔이 있는 그런 판타지를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뭐 있을까요? 가령 뭐 도깨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깨비. 그다음에 또 뭐 귀신 얘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여우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도 도깨비, 귀신 얘기. 그다음에 뭐 도술. 옛날에 뭐 도술 얘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판타지가 되게 그래요. 도깨비, 뭐 귀신, 그다음에 여우 뭐 이런 거. 여우 얘기. 근데 여우 이야기는 유럽에서도 많고 우리 동양에서도 중국이 엄청나요. 거기서 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귀신 얘기는 뭐 사방에 다 있고. 그 뭘까? 가만히 우리나라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를 하나 지금 빼놓고 계셔. 무당 이야기, 무속.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이거 세계 왕초예요. 이게 최고. 우리나라 따라올 나라가 없어. 왜냐하면 샤머니즘, 무속이 이렇게 현대 국가, 이런 막 과학 국가에서 또 이런 선진국에서 지금 살아남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시베리아 저 산골짜기, 아니 저 들판 어디 저 산골짜기밖에 없어요. 남미 저 밀림 속에밖에 없어. 근데 현대에 와서까지 이렇게 무당들이 활동하고 지금 그 이야기가 또 우리나라 무당들의 그 스토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가. 무당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무당들의 그 신화가 있어요. 신화 스토리. 이게 지금 남아있는 꼭 엄청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는 중국에서도 말 못해요. 우리 거 가져갔어? 이런 말 못하고 어디서도 이거는 말 못하는 게 바로 지금 가장 풍부한 우리의 이 토착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보면 이런 게 있었어? 희한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샤머니즘, 무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샤머니즘, 이 무속, 이거를 가지고 좀 한번 가능성. 요번에 K-팝 데몬 헌터스도 그게 바로 이 무속적인 거를 가지고 성공했어요. 거기서 귀신하고 막 잡고, 그게 무당이에요. 걔네들이 그 여자 걸그룹 애들이 사실 무당 역할을 한 거예요. 여자 무당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귀신 쫓으러 잡으러 다니고 막 하는 게 거기에 가장 그 아주 많은 요소가 바로 무속적인 요소예요. 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사람들한테 각인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 이 무당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전통적 소재의 발굴과 이 스토리텔링, 지금 말씀하신 그 스토리텔링, 이게 중요하다. 뭐 그냥 이야기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 수준을 제고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에 이 판타지 소설을 뭐 해가지고 뭐 시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든 성공 많이 했잖아요. 그 넷플릭스 통해서도 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뭐 또 그 외에 또 다른 드라마, 뭐 대장금 뭐 이런 거 많이 성공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거, 막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서는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처럼 전 세계 센과 치히로처럼 대상으로 해서 대작은 못 만들었죠. 대작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에서 특히 영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그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이제 결국은 이 문화 산업에서 그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 이거 왜 무슨 각도에 우리나라가 시도를 했지만 왜 실패했나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판타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전우치라는 거 작품 아시죠? 전우치는 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소재 중에 도술. 우리나라에도 도술 얘기 많아요. 막 도인들이 가서 막 도술 부려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재밌게 하고 나쁜 놈들 막 골탕 먹이고 이게 유명한 도술 얘기예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조선 중기에 살았던 전우치예요. 그래서 전우치는 잘 하다가 막 도술 부리고 너무 장난을 치다가 나중에 화담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화담 선생이 도가 높잖아요. 서화담. 예? 그래서 서화담한테 결국 나중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하여튼 그 도술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 굉장히 전우치 그 이야기는 많이 유행하고 설화도 많고 잘만 꾸미면 성공할 만한 소재였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것도 왜? 이거는 그 작가가 기본적인 어떤 이 독자들의 어떤 기대하는 이걸 만족을 못 시킨 거죠. 지평을 상식적인 어떤 수준을 무시한 거예요. 뭐냐면 이 전우치 영화에서는 서화담을 사기꾼으로 설정을 했어요. 악당으로. 그리고 전우치가 오히려 막 정의의 인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물론 이게 이제 팩션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것도 유행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막 비틀어 가지고 만들어.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요. 이퇴계 선생이나 이율곡 선생이나 이순신 장군을 악당으로 만들면 그거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 그러니까 이 감독이 너무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서화담 선생을 막 사기꾼으로 설정을 하고 전우치가 오히려 막 정의로운 것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기본 이 말하자면 이 독자는 아니지만 책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중들이 기대하는 그 이 수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평이라는 게 그걸 너무 무시하고 만들었죠. 자, 이런 거는 그 상식 이하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런 거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말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 국가의 브랜드가 상품 가치를 결정한 역시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가치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판타지도 우리 토착적인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양은 이렇게 게르만 신화,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해서 성공했고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이런 경우 보면 여기서 이 온천장에 요괴들이 모이잖아요. 이 온천장이 일본의 모든 요괴들이 모여서 목욕하는데요. 이게 일본 요괴들. 그런데 온천장에 있는 이 요괴 이런 것들 보세요. 개구리 요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괴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전통 백기야행이라는 요괴 그림이 있어요. 에도 시대 때 나온 거, 몇백 년 된 거. 여기에서 이 그림을 뽑아서 한 거예요. 여기에 그 개구리 요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기. 이런 요괴도 있고 또 얼굴 없는 요괴도 있고 여기 소뚜껑 요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전통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일본. 이 센과 치루에 나온 요괴들이 그냥 내가 막 재밌게 꾸민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근거가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자기네들 요괴 그림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갖고 왔어. 이러니까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잠재적으로 이미 딱 다 사람들의 몇백 년 동안을 이렇게 내려온 거는요. 몇천 년, 몇백 년 내려오면
우리에게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런 요괴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요괴 책이 있어요. 중국에. 거기에서 또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아시아, 동양 사람한테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과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은요, 제가 일본 교토에 거기 갔을 적에 요괴 학문이 있어요. 그 요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 학술 대회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드라마 작가, 소설가, 영화 감독 다 와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서 그 성과를 공유해가지고 자기 창작할 적에 그걸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아까 그 전우치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그냥 갖다가 서화담을 악당으로 하고 이런 식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기본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학문과 학문, 우리나라도 뭐 국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연구 많이 해요. 이런 귀신 연구하는 사람, 유령 연구하는 사람, 요괴 이야기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그걸 살펴가지고 좀 공부를 해서 이런 작품을 써야 돼요. 소설을 써야 된다고요. 아무 공부도 없이 그냥 갖다가 막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상식에서 어긋나는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밀하다. 물론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니까 어련하겠습니다만은 대가잖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만들어도.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이 요괴들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중국의 한나라 때에 돌에 새겨진 요괴 그림. 여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다 뿌리가 있단 말이죠. 사방의 요괴들 이거 보세요. 별놈의 요괴 다 있죠,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이런 요괴들 많잖아요, 여기. 이 돌에 새겨진 수백 이 사방의 요괴들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센과치히로 행방불명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대작이 세계적인 대작이 나오려면 이렇게 좀 공부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작가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최소한도 그걸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끊어져 있어요. 서로 소 닭 보듯이 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또 자기네끼리 혼자 독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요. 엉뚱한 작품이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좀 성과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탄탄한 작품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혼자 독학을 하니까 이상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작품이 나오죠. 자, 사례 분석 지금 계속 이어서 자, 이 신과 함께도 영화 신과 함께. 자, 전우치 아까 얘기했고 신과 함께도 이제 실패한 작품이죠. 신과 함께. 자,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뭐 1000만을 넘었느니 맞지만 중화권이나 이쪽 저쪽은 동남아권도 가서 문턱을 넘지도 못해요. 거기 가면 다 안 돼. 왜 그러냐? 저는 벌써 이 신과 함께 처음 영화 딱 봤을 때 이건 안 된다. 딱 벌써 단정을 내렸고 역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건 안 돼. 왜냐하면 이 신과 함께에서 보면 그 저승을 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렇죠? 그 죽어서 이제 거기 염라대왕을 만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그 시왕들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시왕. 그래서 이제 자기 전생의 그 죄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막 그 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신과 함께 그 원래 만화가 나왔을 적에 그 만화 작품은 굉장히 잘 된 작품이에요. 그 주호민 씨가 그 작가잖아요. 굉장히 그 내용도 좋고요. 그 우리나라에 바로 그 무속에서 또는 민속에서 나오는 신들, 뭐 조왕신이라든가 또는
그 그 화장실 변소에 있는 그 신들, 장독대에 있는 신들, 가택신이라고 하죠. 이런 신들,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런 신들 가지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무속적인 어떤 뭐 저승세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영화에서 취한 부분은 사람이 죽어서 이 저승에 가는 그 과정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토착적인 거라도 불교 얘기예요. 불교. 네. 불교. 사람이 죽고 나서 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건너가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환생을 하든가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전생, 윤회 전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받는 기간. 근데 그 부분을 똑 따서 했어요. 제 생각 같았으면 아마 앞부분에 우리나라 가택신들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뒷부분은 완전히 불교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건 뭐 동아시아에서 다 불교 국가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우리나라에 뭐 독특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근데 거기서 문제는요. 시왕이 나오는데 그 시왕이 뭐 무슨 왕이 나오는데 태산부군이라고 하는 그 시왕 중에 하나가 나와요. 태산부군.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그 태산부군 앞에 가서 이제 또 자기 죄를 고하고 있는데, 태산부군을 어떻게 그렸냐면 태산부군을 그 계집아이가 이렇게 사탕을 물고 있어요. 보셨죠? 이게 태산부군이에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태산부군은 중국에서 굉장히 아주 그 옛날에 중요시했던 신이에요. 태산부군이 원래는 지하세계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신이에요. 죽은 사람 다 심판하고 굉장히 무서운 신이고, 그래서 나중에 민간에서도 그 태산의 그 신을 굉장히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을 갖다가 거기서 엉뚱하게 사탕 물고 나오는 계집아이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기네들 그 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정말.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기본도 모르고 이걸 만든 거예요. 영화를. 그럼 당연히 그건 중화권에서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성공 못하죠. 저는 그거 딱 그 장면 하나 보고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안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1,000만을 찍으면 뭐예요? 결국 실패했죠. 자, 그 다음에 영화 또 파묘가 있었죠. 파묘. 이 영화 파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뭐 1,000만 명 넘고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넘지를 못해요. 네. 뭐 동남아든지 어딘지 못 가요. 아시아도 못 넘어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이 영화 딱 보고 벌써 딱 생각나는 게,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무슨 저렇게 뭐 죽은 사람이 나와서 강시 선생처럼 돌아다니면서 이거 한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이거는 국적 불명의 얘기를 갖다 어디서 끌어왔는데,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홍콩 영화. 80년대 강시 선생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면 이건 표가 딱 나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무속에다가 우리나라 무속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섞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중국이나 다른 데서 보면 대만이나 홍콩, 이거 우리 강시 선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역시 이것도 모방작의 범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요, 주로 웹툰이라는 게 지금 이 핸드폰에 있는 만화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의 만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하면 바로 드라마나 영화로 가요. 예. 이 웹툰에서 성공을 하면.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요즘에 대부분 드라마가 다 여기서 성공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잘 된 작품이 빙탕후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 됐어요. 이것도 주호민 작가가 그렸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한국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이 각본을 쓴 사람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내용으로 볼 적에 이거는 중국 사람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것은 또 이제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지만 지금 이러한 결함들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결함들은 대부분 뭐냐? 이 작가나 감독이 충분히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거죠. 주제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이 독자들이 원하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판단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 연구 분야,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에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업적들이 많이 있어요. 신화 연구하는 사람, 옛날 얘기 연구하는 사람. 그런 업적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또 그들과의 어떤 그 상호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기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단절돼 있다. 창작자, 제작자하고 학자들하고 따로 놀아요. 서로 소 닭 보듯이 강물과 우물물처럼 영원히 안 만나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그런 걸 소재를 좋은 소재가 있어도 그만한 세계적인 안목을 자기가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실패의 원인으로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예를 든 것들이에요. 성공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정말 그 토착적인 그런 그 소재를 한국적인 것을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생명이에요, 그게.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학문과 잘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엉뚱한 얘기 하지 않도록. 산학협력. 그걸 산학협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산학협력이 맨날 뭐 기술이나 이런 데하고 공장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이 문화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문과 이 제작 또는 창작자 사이에 긴밀한 서로 상호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동양의 판타지가 서양하고 어떻게 다른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거를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서양하고 다른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우리가 구현하려면 서양 사람하고 똑같으면요. 서양 사람들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거하고 똑같은데 왜 봐요? 그 사람들이.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K 판타지의 정체성을 위해서 동서양의 신화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황당한 인어도 있다. 이럴 적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토착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또 다른 스토리가 있겠죠. 여기는 인어 공주처럼 뭐 이렇게 왕자님하고 이런 결혼한 스토리가 아니라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인어는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된다는 인어예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세계 창조 신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 거인이 죽어가지고 몸이 분해되면서 세계 창조가 이루어져요. 이 거인. 동양에서는 이 반고, 서양에서는 이미르라고 하는 이런 거인이 죽으면 그 몸이 분해돼서 산도 되고 강도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양하고 서양이. 그래서 서양에서는 누군가 와서 죽여야 돼요. 그 거인을. 살해. 죽여야 해서 그걸 토막을 내요. 그래서 만들어요. 이 세계를.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자연사,
저절로 죽어요. 그리고서는 몸이 저절로 분해되는 거. 이런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동양의 거인이 죽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게 세상 만물로 다 변하거든요. 이게 동양도 변하고 서양도 다 똑같아요. 거인이 죽으면 거인의 몸이 살은 다 흙으로 되고 피 같은 거는 다 강물이 되고 뼈 같은 거는 돌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 서양에서는 이런 그 머리, 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화가 있어요. 근데 동양에는 그게 없어요. 동양은 정신 영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머리라든가 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 차이를 뭘로 봐야 되느냐? 이 서양은 보다 더 인간 중심, 인간의 이성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양은 자연, 그 대신 자연과의 그 변화가 더 세밀해요, 동양은. 그래서 더 자연을 중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보면요. 동양이나 서양하고 또 달라요. 가령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흙으로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축하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식해라. 니네가 이 세상 다 지배하라고 특권을 줘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흙으로 사람 만드는데 사람이 제일 약하니까 불을 주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이렇게 특권을 줘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자, 이 서양 신화는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동양은요, 이런 게 없어. 동양 신화를 보면 역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흙으로. 근데 사람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만들고 그냥 만들고 중간에 그냥 만들어요.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뭐 그 중간에. 별로 사람이 뭐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 만들 때 막 하느님은 막 아담과 이브 막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진지하게 만들잖아요. 동양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요, 사람. 장난치다가. 네. 황토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냥 심심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중점을.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다가 중점을 뒀느냐. 이 자연, 이 세계. 이 차이예요. 동양은 자연의 세계.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서양은 다른 거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최종 네가 다 지배해라. 완전히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연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런 차이. 그거는 뭐 누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게 좋다. 인간 중심도 나름대로 중요하죠. 또 자연 중심도. 옛날에는 인간 중심이 중요해요. 막 과학 발전하고 막 할 적에는 정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서양 생각이 더 유리해요. 근데 지금은요. 막 기후변화해서 지금 이제 우리 열대인지 아열대인지 지금 올해 아주 톡톡히 겪으셨죠?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그러죠? 이거 다 기후변화, 인간이 막 다 파괴하고 다 너무 자연 무시하고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와서는 지금은 이 동양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자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도 자연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더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 근대 시기 막 과학이 발전하고 막 그럴 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때는 어때요? 인간이 너무 막 질병에 시달리고 너무 못 살고 이럴 때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막 이용하고 막 그런 때는 이 서양 생각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착취해가지고 지금 자연이 막 보복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이 동양적인 생각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동양 신화가 뭐 더 좋고 뭐 서양 신화는 나빠 이건 아니죠. 이분법으로 볼 건 아니고 다
시대마다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비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태백이가 쓴 시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라는 여신이 진흙으로 장난치다가 만들었대요. 어리석은 인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인간을 우습게 이렇게 이태백이 쓴 거예요. 인간 별거 아니야. 자연의 일부야. 이런 생각이에요. 서양 같으면 뭐 난리 나죠. 이런 말 했다가는. 그리스나 히랍의 철학자들은 뭐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막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거기는. 그 다음에 이방인, 외국 사람, 다문화, 지금은 다문화. 이런 거, 이 서양은 전통적으로 완전 쌍무시, 완전히 깔보고 이게 강해요. 동양보다 더 강하다. 왜냐? 서양은 주체, 이 주체가 중요해. 항상 서양 철학에서 맨날 주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체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돼요? 주변부 것들이 좀 없어져야 돼요. 주변부를 좀 제거해야 돼요. 배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타자를 억압한단 말이죠. 왜? 이 주체를 언제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타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신화, 옛날 얘기 같은 거에서 서양에 보면 이방인들은 항상 학대받아요. 배척당하고 이방인들. 심지어는 나중에 희생양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동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타자에 대해서 비교적 서양에 비해서는 관대하다. 뭐 동양이 그렇다고 타자를 막 좋아하고 이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동양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동양의 이게 타자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모습. 중국의 어디 저쪽 갔더니 어떤 나라 사람들이 가슴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는 나라가 있어. 그런데 그 나라는 그래도 좀 괴상한데 예의 바르다. 거기서 높은 신분의 사람은 아래 것들이 이렇게 그 구멍에다가 장대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간다. 가마를 태워서.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거. 그죠?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장대에다가 꿰어서 가마 태워서 지금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니까 어느 나라 갔더니 팔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서서 물고기 잡는 나라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갔더니 귀가 엄청 커요. 이 사람들 귀가. 그 귀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귀를 받치고 다녀. 이 사람들. 서비국이라는 나라인데 귀를 받치고 다녀요.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들 괴상하지만 쓸모가 있다. 이 귀가. 밤에 잘 때 한쪽 귀는 요로 깔고 한쪽 귀는 이불로 덮고 잔다. 이런 기록들이 몇백 년 된 기록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 상상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변방에는 저런 인간들이 살 거야. 상상한 거예요. 상상.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거 다 필요 없는 놈들이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다 우리하고 같이 변방에 있지만 같이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함께 살아간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 이거죠. 동양은. 근데 서양은 이런 애들 다 잡아 죽여. 그냥 두면 안 돼. 저놈이 언제 나를 위협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서양의 전통은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때 얼마나 억압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중국은 옛날에 종속국으로 부려도 그렇게 식민지처럼 갔다가 막 이러지는 않아요. 중국은. 같은 제국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서양 제국하고 중국 제국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독자성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명분상으로 니네가 조공만 드리면 돼요. 우리한테. 근데 서양은 그런 거 얄짤없어요. 지금 약간 방송에 좀 부적합한 용어를 썼습니다만 서양은 그런 거 없어요. 서양은 어떻게 돼요? 제국주의 지배하면 그냥 완전히 뼈골까지 다 빼가요. 다 철저하게 다
탄압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그대로 본따서 가지고 와서 한 게 일본 제국주의 아니에요. 일제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가 당했어요. 그건 서양식 제국주의 당. 중국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제국주의 지배를 안 해요. 이 차이예요, 이게.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차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그런 서양의 제국주의하고는 다른 그런 그 제국이었어요. 당나라 때라든가 뭐 이런 그랬죠. 굉장히 느슨한 제국이에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혹독하다. 지금도 그래서 이방인, 어디서 온 타자. 그러니까 지금도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다 이제 서양에서는 외계인은 언제나 우리 지구 사람을 침략한다. 항상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외계인 스토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별에서 온 그 외계인은 항상 지구 사람을 어떻게 침략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별에서 온 사람들은 어때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 별에서 온 사람들, 문창성, 낙성대 그 떨어진 강감찬 장관 별에서 근데 얼마나 우리 위에서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강감찬 장군 별에서 온 사람들 다 우리나라는 이태백도 별에서 다 훌륭해요. 예.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전통에서는 동양에서는 타자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하지 않다. 굉장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스토리상의 이런 차이들,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토착적인 스토리를 만들 적에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판타지 우리나라도 좀 대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